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은 요즘처럼 힘들고 슬프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읽으면 좀 위안이 될 만한 글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단편 소설집 푸른 들판을 걷다 중에서 물가 가까이란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그는 발코니에 나와 있다. 하얀 정장 셔츠 때문에 짙게 탄 피부가 더욱 눈에 띈다. 케임브리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텍사스 해변에 온 지 닷새가 지났다. 이 위쪽은 바람이 세차다. 화분에 담긴 키 큰 화초의 플라스틱 잎이 미닫이 유리에 부딪힌다. 입 벌린 황새치가 벽에 걸린 펜트하우스든 파란 타일이든 조금만 움직여도 사방에 비치는 수많은 거울이든 뭐 하나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침 일찍 리조트 직원들이 나와서 사유지 해변에 나무로 만든 긴 의자를 설치하고 파란색 파라솔을 세운다. 아침이 뜨거워지자 투숙객들이 밖으로 나와서 거의 알몸으로 누워 햇볕을 쬐다. 사람들은 책과 수건을 가지고 나와서 아이스박스에서 다이어트 콜라와 코퍼톤 선텐 로션을 꺼낸다. 그는 그늘에 누워서 빨래판 같은 복근을 가진 청년들이 해변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들은 해안에 더 가까운 모텔에 묵는 그와 비슷한 나이의 대학생들이다. 정오가 다가오면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더워지면 그는 해안에서 800m는 좋게 떨어진 모래톱으로 헤엄쳐 간다. 지금 여기 발코니에 서 있으니 모래톱에 부서지는 성난 파도가 보인다. 물이 점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흔적이 가득한 흰색 모래를 지운다. DDT 사용 금지가 완전히 자리 잡은 지 10년이 지났고 갈색 펠리컨이 돌아왔다. 펠리컨이 선사시대의 새처럼 바다 위를 활공하다가 높은 곳에서 갑자기 다이빙해 커다란 부리로 먹이를 잡는다. 어떤 사람이 물가 근처의 단단한 모래밭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조깅을 한다. 안에서는 어머니가 이 리조트의 주인이자 공화당원인 새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그는 가난한 집 출신이지만 수출과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가 말하길 사랑에 빠지는 대상을 선택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했고 몇 달 뒤 백만장자와 결혼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말다툼이라는 비탈에서 속도를 높이는 두 사람의 격분한 속삭임이 들린다. 오래된 이야기다. 리처드, 경고하는데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 누가 꺼냈는데? 누가? 애 생일이야. 제발 좀. 누가 뭐래? 청년이 아래를 내려다본다. 온수탕에서 한 어머니가 마음의 준비를 하더니 거품이 가득한 물속으로 들어간다. 뛰노는 아이들의 비명이 밤을 뚫고 들어온다. 그는 이런 가족 행사 때마다 찾아오는 불안을 느끼며 케임브리지에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컴퓨터로 체스나 두면서 호주산 맥주를 마시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또 왔을까 생각한다. 그가 주머니에서 커프스 단추를 꺼낸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준 선물이다. 도금 커프스 단추인데 금이 서서히 벗겨져서 그 아래 금속이 드러난다. 할머니는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에게 바다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다. 둘은 테네시주 출신으로 돼지를 키우는 시골 사람들이었다. 할머니는 대서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바다를 보고 나면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할머니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남편에게 조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그럼 여기 일은 누가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되잖. 무슨 이웃? 우리 생계가 저기 달려 있어. 마씨. 당신도 알잖아. 몇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만삭이 되었고 결국 바다를 보여달라고 조르기를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에 남편이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가방 싸 마시. 그가 말했다. 바닷가에 갈 거야. 두 사람이 차에 탔을 때는 아직 해도 뜨지 않았다. 그들은 종일 차를 몰고 테네시의 구릉을 지나 해안으로 향했다. 산이 울퉁불퉁 솟은 초록색 농지에서 키 큰 야자수와 팜파스 그레스가 자라는 메마른 평원으로 풍경이 바뀌었다. 도착하자 해가 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려 바다로 가라앉는 빤한 태양을 보고 숨을 헉 멈췄다. 대서양은 초록빛이었다. 해초가 가득한 해안은 갈매기가 모래밭에 음식 찌꺼기를 두고 싸우는 외로운 곳 같았다. 그때 남편이 회중시계를 꺼냈다. 1시간이야 마시, 1시간 줄게. 그가 말했다. 1시간 뒤에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이 알아서 집까지 찾아와. 할머니는 맨발로 거품이 이는 바닷가를 30분 동안 걸어간 다음 절벽 길을 따라 돌아왔고 약속 시간이 5분 지났을 때 남편이 차 문을 쾅 닫고 시동을 켜는 것을 보았다. 그가 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 할머니가 도로에 뛰어들어 차를 세웠다. 그런 다음 차에 올라탔고 자신을 두고 집에 가려 했던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았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해산물 식당 레오나르도스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그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로 했다. 흰색 정장 바지에 라인스톤 벨트를 찬 어머니가 발코니로 나왔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들. 엄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자신을 끌어안는 엄마에게 순순히 안긴다. 어머니는 불같은 성질을 가진 작은 사람으로 장보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출발하기 전에는 먼저 신선한 자몽 주스에 보드카를 타서 한 잔 마시고 조리대에서 목록을 작성한다. 올리브 오일, 아티초크 심, 발사믹 식초, 송아지 고기. 어머니가 절대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다. 어머니는 화장지와 게 사료가 있는 통로를 피해 식품 코너로 곧장 가서 아귀, 프로슈토, 유기농 치즈를 가리킨다. 한 번은 10온스짜리 벨루가 캐비어를 한 병 사서 주차장에서 손가락으로 퍼먹은 적도 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그의 목을 보며 말한다. 그런 다음 잔을 내려놓고 손을 뻗어 타이를 매준다. 자, 됐다. 어머니가 물러서서 그를 다시 바라보며 말한다. 자기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다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몇 명이나 되겠니? 난 테네시주 돼지농장 딸인데 내 아들이 하버드에 가다니. 기분이 가라앉으면 항상 그 생각을 해. 그러면 기운이 끝도 없이 솟거든. 어머니가 잔에 담긴 것을 한 모금 마신다. 손톱은 반짝이는 진홍색으로 칠했다. 별거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가 바다를 내다보고 해변을 내려다본다. 그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네가 처신만 잘하면 언젠가 이게 다 네 차지가 될 수 있어. 어머니가 리조트를 가리킨다. 사방에 거울이 걸린 뒤쪽 방에 어머니의 몸짓이 다양한 각도로 비친다. 넌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할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난 줄곧 널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 난 아들이 입을 열지만 바로 그때 백만장자가 불 붙인 시가를 들고 들어와서 밤을 향해 연기를 한 모금 내뿜는다. 그는 이태리째 정장 차림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흰 치아를 가진 평범하게 생긴 남자다. 다들 준비됐나? 난 조그만 아이 하나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말한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리조트 직원이 정문을 열어준다. 금몰 장식이 달린 제복 차림의 또 다른 남자가 차를 가져온다. 백만장자가 그에게 팁을 주고 운전석 뒷자리에 오른다. 해변을 따라 걸어가면 식당까지 10분도 안 걸리지만 말이다. 레오나르도스에 도착하자 식당 주인이 그들을 맞이하고 새아버지와 악수를 나눈다. 식당 한가운데 야자수가 자라고 앵무새 한 마리가 쇠사슬에 묶여 가지 위에 앉아 있다. 세 사람은 샹들리에 아랫자리로 안내받는다. 노란 빛이 흰 식탁보에 흘러넘치고 벽에서 첼로 음악이 나온다. 바구니에 담긴 빵과 버터, 나무판에 올린 모듬 조개가 차려진다. 새아버지가 굴을 집더니 나이프로 열어서 꿀꺽 삼킨다. 어머니가 통통한 새우를 집을 때 진갈색 피부의 마른 체구의 지배인이 다가온다. 오늘 저녁은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새아버지가 와인을 주문하고 샴페인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 클린턴이란 남자 이야기 들었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동성애자 입대를 허용하겠다던데. 그가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하버드? 리처드, 어머니가 말한다. 괜찮아요, 엄마. 글쎄요, 제 생각에는 군대의 전통이... 다음은 뭐지? 레즈비언이 수영팀 코치를 하고 상원의원에 출마하려나? 리처드, 그러면 국방이 어떻게 되겠어? 동성애자 놈들이 잔뜩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양차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야.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다니까. 주방에서 호스레디쉬와 딜 냄새가 풍겨나온다. 수조 안에 풀려있던 바닷가재를 웨이터가 그물채로 꺼내서 두꺼운 고무줄로 집게발을 고정시킨다. 정치 얘기는 그만. 어머니가 말한다. 오늘은 우리 아들의 날이야. 지난 학기 학점이 3.75점이었다고. 어떻게 생각해, 리처드? 3.75? 나쁘지 않군. 나쁘지 않다고? 글쎄, 당연히 나쁘지 않지. 수석인데. 엄마? 아니, 이번에는 입 다물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이 수석에다가 오늘로 21살이 되었잖아. 다 큰 성인이 된 거지. 건배하자. 좋은 생각이군. 백만장자가 말한다. 그가 길쭉한 잔에 샴페인을 따른다. 거품이 일지만 그는 술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텍사스주를 통틀어 가장 똑똑한 청년을 위하여. 그가 말한다. 갑자기 분위기가 풀리고 세 사람이 미소를 짓는다. 오늘 저녁 식사는 다른 날과 다를지도 모른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입대를 반대하며 어머니의 미소가 뒤집힌다. 제기랄, 리처드. 그녀가 양손을 든다. 아들은 움직이는 어머니의 손을 보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다. 왜 그래? 그냥 농담이잖아. 그녀의 남편이 말한다. 요즘 사람들은 농담도 못 알아듣나? 웨이터가 금속 쟁반과 앙트레를 가지고 온다. 부인은 넙치, 청년은 연어, 그리고 바닷가재. 백만장자가 목에 턱받침을 묶고 집게를 들어서 바닷가재의 집게발을 깨뜨린다. 하버드에 괜찮은 여자들이 좀 있겠지? 그가 살을 꺼내며 말한다. 정말 끝내주는 여자 말이야.
입학에 필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지성인데요. 그래도 아주 똑똑하고 예쁜 여자. 왜 여자를 한 번도 안 데려오는 거냐? 이제 그도 할 말이 있다. 그가 대꾸할 말을 생각하고 말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러다가 어머니를 보고 주저한다. 어머니의 눈빛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파리 때처럼 몰려들 텐데 말이야. 백만장자가 말한다. 너 같은 젊은 남자라면 말이야 그래. 내가 네 나이 때는 주말마다 여자를 바꿨지. 이 올리브, 어머니가 말한다. 올리브 좀 먹어봐. 백만장자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음식에 집중한다. 청년이 연어살을 바른다. 어머니가 나무 위 앵무새를 바라본다. 더 필요한 거 없니? 어머니가 익숙한, 사과하는 듯한 미소를 짓는다. 네 엄마, 그가 말한다. 괜찮아요. 맛있네요. 접시를 정리하고 웨이터가 식탁보 위에 부스러기를 치운 다음 지배인이 다시 와서 새아버지의 귀에 뭐라고 속삭인다. 샹들리에가 꺼지고 주방에서 긴장한 멕시코인 웨이터가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면서 촛불 켜진 케이크를 가지고 나온다. 분홍색 케이크. 그가 본 케이크 중에 가장 분홍색이다. 쌍둥이 딸의 세례식 파티 때나 준비할 것 같은 케이크이다. 백만장자가 빙그레 웃는다. 소원 빌어야지. 어머니가 외친다. 청년은 눈을 감지만 곧바로 자신이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불행한 순간이지만 그는 입김을 세게 불어 촛불을 끈다. 백만장자가 나이프를 들고 케이크를 원형 도표처럼 제각각 다른 크기로 자른다. 청년이 한 조각을 입에 넣고 프로스팅을 핥는다. 백만장자가 어머니에게로 손을 뻗더니 보석 반지 낀 손을 잡는다. 생일 축하해 아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남편의 입술에 키스한다.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두 사람에게 즐거운 생일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자기 목소리가 들린다. 불이 다시 켜지고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문 앞에서 웨이터가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그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공간을 찾으며 고속도로를 건넌다. 대학생들이 산책로에 나와 있다. 그는 잠깐 서서 번지점프대에서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 몸을 던지는 여자를 바라본다. 그녀가 땅 위에 잠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 어떤 남자가 와서 장비를 풀어준다. 아무도 없는 해변으로 내려가니 조류가 바닷가를 다시 차지했다. 바다는 까맣다. 밤바람이 수면에 하얀 프릴을 만든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부두를 향해 계속 걸어간다. 돛을 접어 밧줄로 묶어둔 요트들이 떨면서 물에 둥둥 떠 있다. 부모님이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그를 데리고 살았던 할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의 부재를 느끼지 않은 적이 하루도 없다. 할머니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절대 그 차에 올라타지 않겠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느니 거기 남아서 거리의 여자가 되겠다고. 할머니는 남편에게 자식을 9명 낳아주었다. 청년이 차에 다시 탄 이유를 묻자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땐 다 그랬어. 난 그렇게 생각했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 알았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21살이고 이 지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버드에서 A학점을 받았고 달빛 속에서 아무런 시간 제한도 없이 해변을 걷고 있다. 그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해변을 따라 걷는다. 어둠 속에서 모래톱에 부서지는 하얀 파도가 뚜렷이 보이지만
낮에 그랬던 것처럼 성나 보이지는 않는다. 그의 옷에서 시가 연기 냄새가 난다. 그는 커프스 단추를 바지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은 뒤 옷을 다 벗어 바다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둔다. 하얗게 부서지는 커다란 파도 속으로 들어가니 물이 차갑다. 그는 다시 깨끗해진 기분으로 헤엄쳐 간다. 여기 더 머물 필요는 없다. 항공사에 전화해서 비행편을 바꾸고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면 된다. 모래톱에 다다르니 슬슬 지친다. 밤이라서 물이 더 차갑고 파도는 더 화가 났지만 그는 늘 그러듯 해안으로 헤엄쳐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쉴 수 있다. 바닥에 모래를 느끼려고 발을 내려본다. 머리 위로 두꺼운 파도가 덮쳐 그를 깊은 물속으로 빠뜨린다. 그가 물을 먹고 얕은 곳을 찾아서 더 멀리 가보지만 바닥이 느껴지지 않는다. 샴페인을 그렇게 마실 생각은 아니었다. 애초에 수영하러 올 생각도 아니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지 행복한 생일날이었다. 그는 한참 발버둥을 치다가 더 깊이 잠수한다. 오직 숨을 쉬러 위로 올라가면 더 쉬울 것 같다. 공황이 덮치지만 시간이 지나자 평화로운 무언가로 바뀐다. 왜 정반대는 항상 이렇게 가까이 있을까?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고음, 듣기 싫게 찢어지는 소리가 되기 직전의 그 같다. 그는 단념하고 수면으로 떠오른다. 헤엄쳐 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둥둥 떠 있다가 서서히 해변을 향해 애쓰며 나아간다. 거리가 무척 멀지만 밤하늘을 등진 리조트 불빛이 선명하고 점점 가까워진다. 얕은 물가에 이르자 해변으로 기어 올라가 모래 위에 쓰러진다. 그가 힘들게 숨을 쉬면서 주변을 둘러보지만 조류가 그의 옷을 가져가 버렸다. 그는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최초의 종을, 그들에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를 상상한다.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누워서 기다리다가 배가 모여있는 부두로 돌아간다. 저 멀리서 어느 커플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 그는 늘어선 요트를 차례차례 지나치며 갑판을 들여다보다가 밧줄에 걸린 노란색 티셔츠를 찾아낸다. 티셔츠를 입어보지만 너무 짧아서 은밀한 부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팔을 넣는 구멍에 한쪽 다리를 넣고 천을 서툴게 묶어서 몸을 가린다. 리조트로 돌아오니 직원이 문을 열어준다. 그는 로비로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고 승강기를 기다린다. 도착한 승강기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를 보고 미소 짓는다. 그는 승강기에 올라 25층을 누른다. 승강기 벽은 전부 거울이고 거기에 비친 그는 덜덜 떨고 있는 햇볕에 약간 탄 남자다. 문 앞에 다다른 그는 망설이다가 어머니가 열어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버튼을 누르고 안에서 울리는 전자 초인종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두 사람이 아직 식당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딘가 술집에 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리조트 직원이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가 프런트에 전화를 하면 될까 생각하고 있을 때 백만장자가 문을 열고 그를 본다. 이런, 백만장자가 말한다. 이게 뭐지? 그가 허리에 기저귀처럼 묶은 노란색 티셔츠를 본다. 좋은 시간 보냈나 봐. 그가 말한다. 바다에서 드디어 잡아뜨릴 상대를 찾았나 보지? 청년이 슬금슬금 그를 지나 복도를 달려간다. 그의 또 다른 모습들이 다 같이 달린다.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 뜨거운 물 아래 서서 자신이 익사할 뻔했음을 깨닫는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목욕 가운으로 몸을 감싼다. 그런 다음 전화번호부에서 번호를 찾아 수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델타 항공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시 그는 대답하지 못한다. 어머니가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서 있다. 그는 어머니의 어머니를, 그렇게 먼 길을 가서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도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던 할머니를 생각한다. 강에서는 수영을 그렇게 잘했는데 말이다. 그가 왜 그랬냐고 묻자 할머니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서 그랬다고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다시 묻는다. 네, 지금까지 클레어 키건의 단편 소설 물가 가까이를 읽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